자, 이제 전체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20세기 때 이제 주요 사상이 전체주의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 전체주의가 뭐냐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전체주의라는 특징은 뭐냐면 어, 당과 국가의 조직을 결합해서 국민 생활을 국가가 통제하고요. 그리고 의회 정치를 무시하죠. 일당 정제 정치와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반지성주의, 인종주의가 겹되는데, 인종주의가 겹된 것은 뭐 모든 다 전체주의는 아니고, 이 독일은 되게 강하죠. 이 독일만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과 전체보다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보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그런 더 높은 가치를 뒀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민족이나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무솔리니 말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다. 국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가에 대입하는 국가에 대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요거 뒤에 중국들 말이죠. 자, 그래서 국가를 되게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정교한 지도 이데올기, 그리고 독재자가 이끄는 단일 대중 정당, 테러주의적 비밀 경찰과 강제 수용소,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심의 독점, 그리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와 중앙 집권 통일 경제를 내세웠다는 거고. 자, 그 종류를 보면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그다음에 스페인의 프랑크 장군 있고, 소련의 스탈리니즘도 일종의 전체주의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종류도 있다. 그래서 인제 전체주의 그 뭐냐면 형성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인제 개론서를 이제 보는데, 먼저 소련의 공산주의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왜 이게 전체주의 항목에 묶고 있냐면, 스탈리니즘 자체가 이 전체주의죠. 예,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스탈리니즘 자체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설명한 거야. 그래서 레닌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좀 있다가 죽죠. 그래서 실제 정치를 이제 이끌었던 그 사람은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스탈린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하니까 여기 전체주의를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918년 그 3월에 볼세비키는 러시아 공산당의 명칭을 바뀌고, 앞에서 이제 여기 4월 태제에서 있죠.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달보다는 이제 4월 달인데, 아마 인제 이거는 그레고리역을 할 것이냐 뭐 이거 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수도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그 모스크바로 옮기는 동시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러나 12월 혁명 직후부터 새로운 공산 정권에 대한 반대가 컸고, 1920년 말까지 공산당은 내란과 외국계의 개입에 모두 시달렸다. 그래서 이게 적백내전이라고 하잖아요. 적군과 백군이 싸우게 되는데, 자, 이 시기를 전시공산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전시공산주의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해 갖고, 약간 제가 보충자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전시공산주의 보죠. 이 전시공산주의, 요때 전시라는 것은 적백내전을 얘기해요. 적백내전. 그래서 혁명 정권 수립, 그러니까 3 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산업 시설이 이제 폐허가 되었으며, 기름진 땅이 인제 뭐냐면 그 항구지로 변했다. 자, 외국과의 거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고, 1922년 전체 산업 생산은 1913 년에 비해서 31%에 불과할 정도다. 자,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의 국유화와 경제 통제를 강력히 실시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가능한 많은 식량을 농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여 적군과 동시민들이 공급하는 것이다. 모든 사적 거래는 금지되었고, 농부가 생산한 것도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모든 걸 국가가 징발했다. 도시에도 임금제가 없었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내전 기간 때 실시한 게 뭐냐면 그 공산주의를 전시 공산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레닌은 이미 11월 혁명 직후에 지주로부터 토리 몰수를 선언한 바 있었지만 공상 정권이 잇따라 거의 전선을 국유화에 나섰고 은행을 접수하고 국내 산업을 불법화시켰다. 처음에는 토지를 갖게 되었던 기뻐했던 농민들도 재정 때부터 이게 갖게 됐다는 표현보다는 경작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가혹한 이제 강제 곡출에 분노하고 앞에서 인제 전쟁 기간 동안 식량을 대기 위해서 강제 공출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자, 이로 인해 농촌의 부유한 기세는 내단으로 확대되었다. 자, 러시아가 독일과 후전하자 러시아 농촌에 거주했던 체코인과 오스트리아군은 포로와 도망부리 집단적으로 이제 시베리아 경로를 통해 본국에 송하게 되는데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을 대한 압박으로 이른바 체코 여단이 지방 도시를 점령하고 반 볼세비키 군대가 지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죠. 요게 이제 내전상 전시상의 내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체코인과 오스트리아군이에요. 예. 이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아 체코인들 즉 체코 같은 경우에 체코 여단을 구성했는데 체코인들은 이제 오스트리아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체코인들이 오스트리아군에 들어가서 싸우게 돼요. 근데 많은 체코인들이 이 오스트리아군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오스트리아 자체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예전에 뭐냐면 1차 강점기 때 중국에 있었던 한국인 병사들이 도망 나와서 강복군에 합류한 것처럼 이들도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아니면 포로를 많이 잡혔거나. 자, 해서 이들 수가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는 따로 이 체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코 부대를 만들어 체코 부대를. 이 체코 부대들은 당연히 오스트리아들은 적개감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동원해 갖고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후전이 돼 버린 거죠. 후전이 되니까 체코 부대가 쓸모없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이 체코 부대가 이제 쓸모없으니까 인제 뭐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말을 잘못했네. 이게 후전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체코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 그 당시 뭐냐면 소련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 러시아 때 만든 체코 부대가 쓸모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들을 인제 뭐냐면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로 귀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바란 게 아니거든 이게. 오스트리아 싸우는 게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부에서 서부에서 나가서 이제 싸우는 것은 소련군이 막고 있으니까 적군이 막고 있으니까 그 체코 부대들이 따로 인제 뭐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시베리아를 거쳐 가지고 뭐냐면 저쪽 극동 지역에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저쪽 뭐냐면 유럽 전선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동부 서부 전선에 맡기니까 동부 전선으로 계속 이동을 한 거야 시베리아 쪽으로. 네. 그래서 계속 가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체코 여단. 이 체코 부대가 이제 체코 여단인데 체코 부대가 이제 이 체코 여단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때 시베리아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체코 부대, 체코 여단이. 그 과정에서 인제 일부 지방 도시를 점령하고요. 때에 따라서 뭐 백군하고도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적군과 또 연합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오늘날 연해주 지역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도착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전쟁이 끝난 거야. 오스트리아는 항복을 했고 싸울 대상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체코에서는 인제 일단 돌아가는 하는데 무기가 이제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코 무기를 누구한테 갖다 팔았냐면 독립군한테 아주 싸게 갖다 팔았어. 예. 그래서 독립군한테 갖다 싸게 판 것도 뭐냐면 체코가 예전에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조선인데 구성된 의병 운동에 동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체코 부대를 가지고 있는 여단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을 무기들을 독립군에 갖다 팔았다는 거 아주 싸게. 그래서 독립군을 그걸 가지고 와서 청산리 전투나 이런 데서 크게 이용했죠. 특히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이 되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당시 이제 독일도 이 체코에 무기를 하청을 줄 만큼 무기가 상당히 끝내줘.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는 요런 이제 좋은 질 좋은 체코 무기를 가지고 질 나쁜 일본군 무기가 일본군이
일본군 무기로 무장한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기 상태가 상당히 좋으니까. 자, 하여튼 1918년 7월 체코 여단과 백군이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을 강건돼 있던 에카테리부르크에 접근하자 그곳의 소비에트는 차르와 그 가족을 총살시켜 버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소비에트 정부의 단독 후전에 분노한 연합군들은 1918년 6월 이후 러시아 문제에 개입을 결정하고요. 8월 초에 미국, 영국, 일본군이 체코 여단이 점령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고, 다시 소수지만 영국과 미국이 백해 연안에 있는 아르헨게리스크에 상륙함으로써 농촌의 기반을 가진 사회혁명단이 공군에 반기를 뒀고, 여기다 백군을 알려진 반소비에트 지방군이 중앙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 당시 내전에 외국군이 또 개입됐고, 거기에다 체코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백군이 있는데, 요 백군이라는 얘들은 그 적군과 달리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적군에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로 구성된 거야. 여기에 뭐 사회혁명단도 있고, 예전에 이제 짜르 정권 때 이 군대도 있고 등등등등 있어.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하고 싸울 때 밀리기 시작해. 네. 그래서 결국엔 백군이 패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위기에 당면한 소비에트 정부는 일찍 체카로 알려진 비밀 경찰 조직을 냈고요. 대개 이제 짜르 시대 때부터 이 비밀 경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잡아서 처형시키고 그러죠. 시베리아로 보내고. 하여튼 이런 정통이 계속 예전에 있었어요. 자, 반대자 비협력자를 철저히 타당을 가고, 트로츠키는 서둘러 적군을 조직해서 반란군 백군을 공격했다. 예전에 적이대 조직을 이제 확대시켰는데, 이 트로츠키가 이 적군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좀 자혹하게 잔혹하게 이제 적군을 조직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백군은 물론이요, 반볼세비키 세력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했죠. 단결을 하지 못했고, 더욱이 뚜렷한 정치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요.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냥 적군에 밀리고 외국군이 예자초 소극적이고, 얘네들 목적이 뭐냐면 일단 백군을 측면을 지원해 가지고 백군이 인제 이겨서 정권을 다시 잡는 거죠. 잡으면 인제 뭐냐면 또 연합군 쪽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전후에 국내 문제 복잡해지니까 하나둘 철수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적극적인 그 나라가 있었죠. 앞에서 얘기한 일본이죠. 일본은 너무 많이 한 4만 명 파병했어요. 시베리아 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병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본이 인제 여기를 파견해서 이걸 기회로 인제 연해주일 때나 그 지역을 극동지역이나 북만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미국이 태클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네들 철수를 해라."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죠. 시베리아 철수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920년 말에는 백군과 외국 간의 위기를 보면 소비에트 정권은 새로운 국내 위기에 직면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뭘로? 신경제 정책 내부의 배경으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21년 초 기근과 대규모 농립폭동이 발생을 했고요. 예, 첫 번째 내부의 배경을 보면. 그리고 예, 크론스탄트 해군기지의 군대 반란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트로츠키에서 진압은 됐지만 상당히 인제 이게 큰 충격이었어. 이들도 인제 뭐냐면 적군이잖아요. 예전에 혁명의 동지였고 같은 인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 적군들이 인제 자기들 향해서 같은 적군에게 총을 거두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제 뭐냐면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죠. 물론 진압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레닌은 급속한 공산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를 느꼈다. 자, 이 급속한 그 공산화 정책은 앞에서 얘기한 전시 공산주의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뭐냐면 자유주의적, 이게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게 인제 농민들부터 징벌을 줄이고, 그리고 국내 산업과 공공에 있어서 개인 기업을 허용하는 신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또 자본론하고 마르크스 이론하고 또 배치되진 않아요. 어 뭐냐면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에 사회주의가 진행되고 또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요소는 좀 받아들일 필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자본주의 상태에서 사회주의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제 일종의 뭐 이중 그 종전의 뭐 2 단계 혁명론을 좀 약간 번영해서 받아들였다? 다시 수정해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과 그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의적 국제협정을 포방했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독일과 나파도 조약을 체결해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많은 이제 그걸 줬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에 독일이 뭐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받을 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뭐 약간의 인제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러시아가 독일이 원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 때 10만 명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인제 탱크라든지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잖아요, 잠수함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좀 연구하고 뭐냐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독일 외의 장소.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 갖고 그 당시 어 그 러시아군을 훈련시켜 주고 대신에 그게 뭐냐면 독일이 그 러시아에 독일식 그 독일의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등등 군사 기술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러시아가 제공을 해 줬던 거죠. 예. 자, 그다음 영국과 이탈리아는 1924년 소비에트 정권을 인정한 데 의해서 신정권을 승인한 국가가 늘어났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련을 승인한 게 1933 년이고요. 그리고 소련이 원래는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34 년에 가입을 하게 되죠. 자, 러시아에 수입된 소비에트 정권은 패를 거듭했으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나 백러시아, 벨라루시죠. 주변 지역으로도 수용됐다. 원래 이런 지역들은 초창기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인제 독립 어떤 기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적백 내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이 군대를 파견해, 군대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 요 지역을 이제 장악하죠, 군대가. 그래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벨라루시 그리고 저희 카카스 지역에 국가들 있죠. 그 조지아 그다음에 이런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 이제 다시 점령하고 그리고 저쪽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로 점령하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1924년 헌법을 개정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형성됐다. 근데 이게 좀 연도가 틀려요. 이게 1918 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죠. 그리고 이게 1922 년에 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결성돼요. 이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그다음 카카스죠. 자프카스 지역이라고 하죠. 나중에 세계 국가로 다시 분열되는데 그 외에 이제 1924 년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다 붙은 국가 5개 국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인제 들어가죠. 24 년, 29년 30 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연도가 24 년이 아니라 22 년이에요. 22 년. 요거 잠깐 이제 볼게요. 725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 연도가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1918년 그리고 1922 년이 요런 나라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아, 자카, 푸카스인데 자카 푸카스는 저기 카카스 산맥에 있는 세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했죠. 그다음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국가들 아르제바이잔 이렇게 세 개 국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탄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24년, 29년, 30 년에 여기 감행을 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인제 군대 파견해서 점령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국가들이 인제 다 5개 국가들이죠. 원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원래는 거의 뭐냐 같은 국가 형태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등장하면서 이들 국가를 5개로 나눠 버린 거야. 왜냐면 하나로 뭉쳐 놓으면 어떻게 개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 갖고 각각의 또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같은 트루크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5개의 민족의 인제 뭐냐면 소속되는 정체성이 형성됐어. 5개 민족으로. 근데 원래는 한 개 민족이었는데 미국 일
그 러시아가 이걸 5개로 나눠 놓고 통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인제 행정구역 자체가 이제 민족 집단 단위로 다시 재편돼 갖고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이게 연도가 틀려, 연도가. 예. 자 그러나 바로 그 이에 1 월에 레닌이 사망하고 그 후계자가 문제를 둘러싸고 공산당 서기장을 맡고 있던 스탈린과 트로츠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당국 당과 정부의 요직에 차지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스탈린 일국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혁명론, 그러니까 영구혁명론을 주장했던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1928 년에 소련의 유일한 실권자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국사회주의 그다음에 이제 세계혁명, 영구혁명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는 뭐 이제 단순하게 적혀 있는데 보충해서 좀 보면 자 그때 레닌 이후에 권력 다툼에서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보면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을 내세웠고요. 이것 좀 지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탈린은 그 일국사회주의를 내세웠어요. 일국사회주의. 자 그러면 영구혁명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세계혁명론이었는데 소련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연합의 사회주의 확산을 해야 된다. 노동 계급의 혁명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련만 가지면 왜냐하면 인제 주변에 다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이제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이들 주변 자본주의 국가를 사회주의화 시켜야지 장기적으로 소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거죠. 세계혁명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인제 4월 태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소비에트 혁명이 영구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가들을 사회주의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세계혁명 내용이고 그다음 트로츠키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했어요. 트로츠키 자체가 농민들 별로 안 좋아했어. 얘들은 짜르 정권의 어떤 세속화된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해 갖고 안 좋아했고 노동자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트로츠키에서는 총공업화 이론은 이걸 바탕으로 자본주의 열강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희생시켜 급속한 공급화가 불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그 뭐냐면 농산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전제가 집단화시키는 거죠. 집단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시켜 놓고 요 농산물들을 해외에 갖다 팔아서 해외에서 뭐냐면 판매액을 바탕으로 무기나 인제 뭐냐면 중화 공업 같은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공업화를 시켜야 된다. 공업화. 그래서 농촌을 희생시켜서 공업을 부흥시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이게 이제 초공업화 이론이 이 사람만 처음 주장했던 게 아니야. 이때 제정 러시아 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요. 농촌을 희생시키고 이걸 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이제 갖다 팔아서 공산물 사들이고 아니면 이제 기계를 사들이고 이렇게 이제 부흥시킨 거. 자 이런 것들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반해 이제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 중심지로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해. 꼭 소련이 이게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일치된다. 그래서 이제 이 코미테라는 기관을 통해서 소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소련이 먼저 근대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뭐 세계혁명이든 뭐든 해야 된다. 이 소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러시아는 독자적 노력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번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츠키의 그 주장처럼 농민을 지역장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는 없다. 그래서 인제 트로츠키가 초공업화론을 제시해서 농민을 지역자에서 농민 희생을 통해 산업화된 것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오히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거든요. 공업과 농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노동자 농민 계급의 동맹성을 강조하는 부하님과 제휴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시적인 제휴고 나중에 부하님도 재고시켜 버리죠. 왜냐하면 스탈린은 이 행정가 출신이야 이 사람은. 예.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조지아 출신인 거 아시죠? 스탈린이 원래 이제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쪽 그 조지아 출신인데 원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자가 되려고 했다가 여의치 못해 갖고 인제 혁명 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고 주로 인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쿠파나 그런 데 카파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인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참여한 후에도 약간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좀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인제 장내에 기반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지노비에프나 부하님이나 이 사람들과 이제 손을 잡고 이 누굴 트로츠키를 공격을 한 거야. 결국에는 이 트로츠키가 인제 뭐냐면 제거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멕시코 도망갔다가 이 스탈린 입장일 때 이 트로츠키가 남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있으면 계속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자기 반대파들 결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살자를 킬러를 보내서 죽여 버리죠. 예. 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외했던 부하린이나 그다음에 자 지노비에프 같은 그 당내 이제 명망가들도 제거를 시켜 버려. 예.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예. 결국에는 인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국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인제 뭐냐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거는 그대로 반영돼요, 정권을 장악하고. 근데 요거는 반영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인제 자기가 예전에 반대했던 이 초공업화 이론, 트로츠키 이론을 받아들여. 그래서 농민을 희생시켜서 공업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농민을 쥐어짜 가지고 공업화를 하게 되죠. 예전에 반대했던 그 트로츠키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농업 집단화 정책이죠. 그래서 농업 집단을 통해서 뭐냐 공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걸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스탈린은 농업과 공업을 균형 발전이 아니라 어 자기 반대쪽에 입장에 있었던 트로츠키 이론을 받아들여서 초공업화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스탈린은 이로부터 독재국가 기구를 건설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완벽하게 강화되면서 1928년 연속적으로 강화된 5 개년 계획을 통해서 농업의 집단화와 급속한 그 뭐냐면 공업화를 추구하는 한편 모든 정치파들 무자비하게 이제 수청을 하죠. 예. 그 대규모 수청을 인제 막 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탈린 정책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집단화 정책이야. 농업 집단화. 이 농업 집단화는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도 했고 그다음에 북한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접근할 때는 집단화부터 한 게 아니라 이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농민들 경작권을 줬죠. 그래서 한심을 싼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기반이 마련한 후에는 곧바로 집단화로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집단화를 보면 배경을 보면 급속한 공업화 정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을 수행할 계획이으나 급속한 공허 정책에 발맞춰 진행해서 강제적인 방향이 있는데, 자본주의 개별 소농가를 사회주의 대규모의 그런 집단 농장으로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하린 같은 이 우파 그룹을 반대한 후에 이제 집단 농장을 시키는데, 농민들의 당연히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죠. 예. 왜냐 특히 우크라이나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흑토잖아요. 그러니까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반발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그 뭐냐 어차피 어 돼지라든지 소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다 뺏기니까 다 잡아먹고요. 일부러 인제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대기근이 발생이 돼요, 대기근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해고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홀로코스트에 대비해서 뭐 무슨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집단적 반발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름대로 좀 타격을 죠. 그래서 한 200만 300명 죽었나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렇지만 인제 일단 농촌을 쥐어짜 갖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을 해결했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인제 싸게 물건을 인제 그 자본주의 국가에 갖다 팔아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죠.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공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렇지만 인제 집단적으로 이게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능률이 안 올라가죠. 비생산성도 문제가 많고, 거기에다 인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 좀 약간 부족해. 창 그러니까 보관한 창고도 없고, 그 철도망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뭐 다른 그 유럽 국가에서 막 유럽 국가 좀 촘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인제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하면 이걸 이제 각 전국 도시도 그냥 보급을 해야 되는데, 철도망이나 이런 보관 시스템, 창고가 별로 적기 때문에 생산한 것이 대부분 뭐냐면 요게 썩혀요.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 여기로 도착하는 건 별로 없어. 그래서 항상 식량 부족에 뭐냐면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문제가 있었다.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집단화 과정에서 이 코울즈라는 집단 농장의 모든 사람이 인제 소속되게 됐다는 거. 약간의 뭐 뭐 텃밭이나 그다음에 소한만 이상의 개인 재산을 유지할 수 없었고 70 명의 다른 농민들과 함께 뭐 몇 개 생산대에 편입돼 갖고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 농장의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인제 그 누구야 고르바초프가 또 개혁도 하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비밀 경찰을 이용하죠. 그래서 비밀 경찰에서 대규모 수청을 하게 되고 그때 수청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당 간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같이 피 흘렸던 혁명가부터 해서 군대 내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을 시켜 버렸어. 군대 내에 중요한 장군들, 전략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숙청을 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사관이나 장교 사병 출신으로 채우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뭐 겨울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창기 때 독서전에서 소련군이 계속 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 수청 작업 과정에서 그 유능한 장교들이나 장군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다시 인제 볼게요. 자, 소련의 공상 독재는 파시즘이나 나치즘보다 더 강력한 철저한 독재체제로서 인권 관절을 완전히 말살되며 뒤가 있는데도 타국가의 공산을 노리는 무서운 침략 체제이기도 하다. 스탈린 독재 압제는 과거 전제 정책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강제 노동 수용소,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있죠. 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수는 제정 때 시베리아 유배된 수보다 훨씬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공산혁명 당시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볼세비키 지도자들은 거의 전부가 차에 수청되어 있다는 사실도 스탈린 치하의 공산 독재의 잔인성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제 1920 년대에 소련을 여행하고 돌아온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는 갓난이를 씻는 물이 더 더럽다고 해요. 그 물을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버린다고 논평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어 자유롭고 민주주의 근대화가 실패한 사회를 엄습한 폐스터 같다는 하는 것은 러시아 이시아 20 세기 세계사를 입증하고 있다. 요거는 뭐 개인적 평가니까 인제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 이탈리아 파시즘을 보죠. 자, 이탈리아 파시즘도 예전에 한번 무솔리니 연서대에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무솔리니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에 대해서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봐둘 필요는 있어요, 요걸. 예. 자, 이탈리아 파시즘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파시스트 독재다. 일당 독재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파시즘의 어원은 파시스모라고 해서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고대 로마의 근위병 장신이 파쇼에서 기원한 건데 이 파쇼는 뭐냐면 도끼날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권력의 상징이죠. 우리나라도 나 뭐 중국도 그렇지만 보통 부월 같은 걸 주잖아요. 도끼 같은 걸 딱 장군한테 주면 이 장군이 위임을 받는 거죠, 모든 권한을. 그래서 이제 일종의 권력의 상징으로서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했던 건데 이것을 인제 끌어와서 뭐냐면 일종의 정치 이념으로 삼은 거죠. 이런 어원을 끌어와서. 그래서 파쇼라는 것은 단결, 결속 이렇게 해서 무솔리니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갖고 인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파시즘이 탄생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근위병 장식의 파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무솔리니 재해석해 갖고 단결, 결속의 의미를 사용하면서 파시즘이 됐다. 뭐 이렇게 돼요. 예. 자, 하여튼 파시스트 독재, 일당 독재고 그다음에 국가지상주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 그다음 군국주의, 그다음에 팽창주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전에 노마의 영광을 되살리자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파시스트의 강령을 보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사회주의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약간 국가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 나중에 나치즘도 말하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요소가 되게 많아요.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인제 이게 원래 이제 무솔리니 이 국가 파시즘을 내세우기 전에 젊은 시절 때 사회주의 단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다 이제 극자였다가 극우로 전환된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탈리아 이제 파시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파시즘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군요, 여기서는. 자 이탈리아 경제 기반이 약한 데다 원래 전쟁 중에 막다른 외채를 짊어지게 되어 전후에 인플레이션이 시달렸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노동자의 공장을 점령하는 등 사회 분란이 격화되었다. 이게 이제 배경 중에 하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순국이 이제 된 이탈리아는 런던 비밀 협약에 따라 약속된 달마치아 슬라브 지구를 파리 강요해서 얻지 못한 되게 불만을 품게 됐고 이 달마치아 지역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제 요 지역이죠. 이탈리아가 있으면 여기 해안 지역 이게 어 뭐냐면 달마치아 연안인데 근데 요 지역은 자체가 슬라브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야. 다만 이제 예전에 베네치아에서 요쪽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국권을 주장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국민들 사이에 가격한 어 민족주의 열기가 퍼졌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계기가 상징적인 인물이 민족주의 시인이었던 다누치오죠. 다누치오. 다너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영군을 조직해서 푸이메를 점령했다. 예. 푸이메라는 것은 저쪽에 달마치아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유독 인제 뭐냐면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인제 뭐 유고슬라비아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 갖고 여기를 자유도시로 만들었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전후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 무솔리니는 파시당을 결성했다. 자, 무솔리는 젊어서 열렬한 사회주의였어. 과격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여 사회당 기관이 아바티나는 편집자가 됐다. 그는 이제 세계대전을 발생할 때 처음에는 참전을 반대했으나 생각을 바꿔 참전을 주장하여 사회당에 제명됐고 스스로 이탈리아인 민보를 발간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사회주의였지만 극자였지만 극우로 이렇게 전환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사회주의 주장하면서 뭐 그냥 원래 인제 반독재 외섰다가 저기 주사파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는 기회주의자였으며 목표는 권력 장악이 있었다. 그는 그의 파시스트 당은 리비안 집단으로서 사회당의 이탈자 제대군인 소시민층을 구합했으나 점차 모든 계층의 청년이 강범위에 참가하여 1921년 2월 당원이 10만 명을 불어넣었고 1922 년에 30만 명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전후에 인제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인제 불만자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들은 폭동가, 테러행위를 일삼았으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그리고 노동운동 지도자, 반파시스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이제 전투단 같은 걸 조직을 했어요.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단 같은 걸 조직을 했는데 자 그때 인제 대표적인 전투단이 뭐냐면 검은 수출단이죠. 예. 그러니까 따로 이제 전투단도 조직하고 말렸네. 근데 대중 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검은 수출단. 예. 그래서 검은 수트단 같은 대중 조직을 만들었다. 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서양사 강의에 보시면 이게 파시즘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 두는 것도 좋아요. 요것도 저는 이제 발췌독에서 인제 제 자료에 있는 내용들만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755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요 내용 있죠. 자 먼저 전투단,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전투단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원초적 형태는 이탈리아에 나타났다. 한때 사회주의자였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던 베니트 무솔리니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열렬 민족주의로 전환했다. 대전이 끝나자 그는 부유하는 어
부유하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할 일 없는 이제 제대 군인들 얘기예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 사람을 이제 부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부유한 제대 군인들 모아서 전투단 을 이제 조직했다. 아 파시코 디 이게 콤바티 뭐 데토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어라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전투를 했고 그다음에 대중 조직으로서 인제 뭐냐면 검은 서추단을 조직했거든요. 예전에 가니발디가 갈색 서추단을 인제 조직했잖아요. 요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검은 서추를 입은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에 대한 테러나 방화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 검은 설치단은 노동조합을 건물을 파괴하고 파업을 분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출신의 지방관리의 직무실을 축출하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 예문에 나왔던 이 연설 내용을 볼게요. 되게 무솔리니나 그 당시 히틀러는 대중연설 되게 잘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제 확대시켰거든요.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파시즘 독트리나 관련된 내용인데 자 반개인주의적인 파시스트의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존적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걸 포괄하며 그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의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다. 어떠한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시즘은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 국가, 창조 세 가지 연어 그 말을 가지고 여기에 빈칸이 있는 내용을 채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를 발생한 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사회적 계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가 있고 그 국가를 통해 국민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국가의 부속물이다.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이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교과서에도 요 예문이 나와요. 요 예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선전전을 되게 잘했거든요. 노마식 인사법. 예. 이게 막 손을 들고 이제 하는 거 있죠? 예 청년 무장단체 가두투쟁. 그다음 고대 신화와 의식을 하는 거. 왜냐하면 노마의 영광을 부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서양사 강의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919년 전투단을 결성과 함께 무솔리니 대중운동을 위한 특유한 정치적 양식을 개발했다. 검은 수트를 입은 해골이 그려진 깃발 든 추종자들의 퍼레이드, 투쟁가나 노마식 인사법 등의 상징을 동원한 대중시, 그리고 노동자들과 공산주의자가 벌이는 청년 무장단체의 가두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인간의 원시정신, 고대 풍습, 종족 우월성을 환기시키고 신화와 의식을 이용해서 대중을 동원하고 기만했다. 자, 세계화된 종교적 형태를 띤 이러한 정치적 양식은 반근대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파시스트 이데올기가 반근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수한 근대적 선정 방식이나 정치, 군사, 경제적 도구의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라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용했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있고 자 내용을 또 읽어 볼게요. 1922년에 10월에 군대와 경찰의 무기날에 이 파시스트들이 이른바 노마의 진군을 가했어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동해안에 했던 거죠. 그 국왕 엠마엘 3 세가 우루스에게 조각을 위치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집권 과정이 뭐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의회 정치를 해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뭐 퍼포먼스, 쿠데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집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인제 뭐냐면 그 공산당 탄압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본가, 군인, 지주들의 어 지지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1922년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22 년에 집권했다. 자 이걸 왜 기주 하냐면 예전에 이제 12년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요게 인제 1922년 이거 왜 기억하냐 공산당이 그 나중에 나치가 집권할 때가 여기 플러스 11년 붙으는데요. 1933 년이죠. 예. 요 중간에 1929 년이 있잖아요. 대공황이죠. 그래서 대공황은 나치가 집권하는 데 어떤 배경이 됐어요. 근데 요 무솔리니 집권한 거는 그 뭐냐면 대공황은 상관없어요. 예 대공황하고 그전에 집권했기 때문에 1922 년에 대공황 직전에.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 때 경제적인 어떤 혼란은 대공황 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후 1차 세계 이후에 일어난 거야. 이때 그 경제 혼란 때문에
이런 경제적 배경으로 집권을 한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대공황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잠깐 이제 좀 그림 보면 노마의 인제 진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무솔리니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호위받은 이제 뭐냐면 무솔리니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집권했는가는 좀 보면 그다음에 반사회주의 흐름 때문에 또 집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무솔리니의 개성에서 풍기는 매력이 함께 작용하여 이탈리아 파시 운동은 단기간 대중운동으로 성공했고 그리하여 1921년 초에 20만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1921년 선거에서 파시스당은 500석 중에 꼭 35석을 얻을 정도 의회 정치의 선거에 미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계급들은 이 운동에 안도감을 찾았고 왜냐하면 이게 반사회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용의가 있었다. 이에 볼세비치에 대응하는 보류 자체였던 무솔리니의 파시당은 국가 법률 질서의 유지자 내지 사유재산 보호제도 각광받기 시작했고 당연히 인제 이런 퍼포먼스를 펼칠 때 그냥 묵인해 주고 지지를 해 줬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집권하고 나서 뭐 파시스트 민병대를 창설하고 선거법 유리하게 개정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다음에 그다음 파시스트 입법을 통해서 파시스트 당 외에는 모든 정당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일당 독재체를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볼게요. 네. 자 민병대 우두머리로서 그는 이 무장 조직을 국가기관을 만들었다. 아까 인제 80대 민병대를 창설해서 국가기관을 만들었고 군주제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의회의 파시스트 대회의가 주요 정치 사항을 결정하게 이뤘다. 자 또한 새로운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에서 최대 표를 얻은 정당이 최대 의석의 3분의 1을 확보하는 데 강제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시스트 정당들 만들어 놓고 자기 당을 만들어 놓고 뭐 강권성을 동원해서 최대 다표를 얻으면 정당의 3분의 1을 강제 배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개인별 이게 국회의원 지역별 투표보다는 일종의 비례대표를 이용한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러나 파시스트는 1924년 선거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시구한 대중의 기대나 선거 부족의 혹은 통제 심의와 60%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이런 조항이 불필요한 걸 판명했다. 자 이후 몇 년 동안 이제 부솔리는 신문을 건연하고 노동조합을 해체했으며 선거권을 축소하고 다른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국가보안법의 힘을 빌려 무솔링은 모든 반대 의사의 표명을 금지시켰다. 또한 비밀 경찰이 생기고 정적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특별재판소가 이제 설립됐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295 번을 보면요. 이게 주가 여기죠. 요 내용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무솔리니 18세에 사회주의 혁명에 투신했다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로 변신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 이탈리아를 희생하는 타국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한편 고대 로마의 정통과 민족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카이사를 채취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어떤 그 절차, 의식 이런 것들이 강조해.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것도 로마의 부흥, 고대 로마의 부흥 예전에 인제 패했던 어떤 그 서력 이런 것들을 인제 내세웠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읽어 볼게요. 자 정권을 장악한 이 무솔링은 기한부였으나 이걸 잘 이용했죠. 독재적인 비상대권을 획득했고 그의 충성을 바치는 약 20만 명의 파시스트 민병대를 창설하고 정규를 확장하여 어 그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앞에서 인제 기한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제 그 안에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법 유리하게 개정해서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 50% 이상 뭐 60% 이상 얻으면 선거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획득하고 이게 이제 개헌 저지선인데 그걸 더 이상 확보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인제 뭐냐면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의회를 폐지시켜 버렸죠. 예. 자 그래서 정부 권한을 강화한 편 반대파를 탄압을 했다. 1925 년에 1 년의 파시스트 입법을 통해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1926년 파시스트 당 이후에는 모든 정당을 금지시키고 명실공히 일당 독재체를 수입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탈리아 파시즘의 특징이 그 밑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이탈리아 파시즘 특징이 그 뭐냐면 협동종합국가예요. 협동종합국가. 잠깐만요. 자, 협동조합과가 뭐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국가가 이제 나오는데, 이 협동조합국가는 의회를 대체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냐면 13개, 그 6개 산업부문하고, 그다음 지식인 조합 등등 해갖고 13개의 조합을 만들어요. 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의회 대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스 조합과 정부 대표로서 협동조사 조합위회를 이제 설립한 동시에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각각에 소속되면서 여기 이제 했던 그런 정책이 협동조합 국가인데 한번 볼게요. 1925년 팔레스틴 노동연맹은 노동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1926년 6개 산업부문, 공업산업, 농업, 뭐 해운업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거쳐서 각각 기업가 노동자 조합 등을 인정하고 요게 지식인의 조합을 보태서 13개의 조합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런 1928년 이런 합동조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볼 듯이 보통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팔스 정당의 특징, 팔심의 특징이 의회를 불신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무솔리니나 또 뒤에 히틀러나 의회 다 해체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트 물론 레닌 때부터 했지만 소비에트를 인제 강조하잖아. 자 하여튼 협동조합이 의회 대신에 일종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됐다. 이에 의해 각 조합과 문화 및 자선단체가 400 명의 의원 선출을 인제 대항해서 1000 명의 후보를 어 추천하고 이에 실제로 최고 권력 기관인 파시스트 당 중앙위원 이들 순제를 400 명을 선임하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00 명을 인제 선임한다는 거예요. 16개 단체들에 각각 400 명에서 어 선출하기 1000 명을 인제 두고 그래서 인제 400 명을 누가 파시스트 중앙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유권자는 이 집단의 명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부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예. 유권자에게는 최소한의 세금이나 조합비가 납부를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뭐만 가부를 투표했는데 당에서 지명한 400 명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만 투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100% 찬성표가 나오죠. 지금 뭐냐면 북한 하는 투표 방식 있잖아요. 자 유권자에게도 최소한도의 세금이나 조합비 납부가 요구되었고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다는 거. 다시 이제 1929 년에 조합의 대표들과 정부 그 대표들이 협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합 사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산을 지원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6 개였다가 나중에 또 13 개였다가 22 개로 인제 확대 개편되죠. 그 23개 22 개의 조합을 대표하는 823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중앙위원회가 실제로 이 의회 하원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파시스트 국가는 협동종합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22 개나 또는 16 개에서 22 개라는 인제 뭐냐면 조합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선거를 해요. 그래서 400 명을 뽑고 요 400 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협동중앙위원회가 인제 뭐냐면 만들어지죠. 근데 요때 이제 400명 그 대표들 그러니까 물론 400명 중에 다 여기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가 인제 또 여기 안에서 뽑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만들어진 그 위원회는 이미 인제 요 자체에서 400명 뽑고 또 824 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만든 걸 지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국가에서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어용기관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이 협동조 그래서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의 주된 내용은 파시스트 독재와 국가 지상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팽창주의다. 그러니까 파시스트에 의하면 국가 위에 국가 외에 그리고 국가에 반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바 그러한 국가는 바로 파시스트 당에 대표되고 오직 파시스트의 신문과
파시스트 고익이 있을 뿐이다. 자, 파시스당이 대표하는 이탈리아 국가는 강력하고 위대해져하며 팽창하지 않는 국가는 쇠퇴하고 멸망하여 전쟁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파시스트에도 뭐냐 이탈리아 통일 파시스트는 이탈리아 통일 아래 불화를 계속되었던 로마 교황청과도 화해를 모색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29년에 교황과 나테르 조약을 체결해요. 이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바티칸 도시국가를 완전하게 승인하고요. 이 카톨릭 국교를 인정하는 대신에 교황은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하고 과거의 교황령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황의 그 당시 이제 무솔링이 협약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테르 교황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최소한 제일 작은 국가 바티칸 도시국가 등장하죠. 바티칸 공국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교황이 좀 비난을 받아. 파시스트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 카톨릭을 일제가 건드리지 못했잖아.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교황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이 있죠. 교황청이라는. 거기에다 이제 그를 뒤를 봐주는 이탈리아가 있잖아. 그 당시 인제 일본하고 삼국 동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 물론 카톨릭도 인제 뭐 정치적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고 독립운동도 좀 약간 소극적이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펄스는 식량이 자급자족을 비롯해 경제적 발전을 전력 거주했고 특히 피요메를 접수했는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유고슬라비아가 인제 뭐냐 합의해 가지고 자유신을 만들었죠. 이건 여기만 간략하게 나왔는데 자 알바니아를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만들었다. 그거 외에도 그 이제 얘가 했던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죠. 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침략하고 나서 1935 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상품의 어떤 불매와 주요 군수물의 어떤 이탈리아 군수 조치를 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었고 이게 예전에 한번 16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뒤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더 이제 뒤에 서열사 개론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독일 나치즘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볼게요. 이 교과서 내용들이 좀 예문이 많아 가지고 관련돼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미래인 교과서부터 볼게요. 전체주의 대주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파시즘, 나치즘이 인제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이탈리아는 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합군에 비해 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종전후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되자 사회주의 사상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솔링은 파시스트당을 결성하고 1922년 노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자, 무솔링은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여 파시스트 일당 독재체를 구축하고 대공화국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자 국가 지상주의와 군국주의를 강화했다. 네, 있죠. 여기 보니까 군국주의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네요. 국민 생활의 군사적 가치와 전쟁의 가장 중요 시기는 사상으로 전쟁 준비나 군비 확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파시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요거부터 읽을 거예요. 요거는 좀 나중에 읽고. 파시스트의 뭐의 개념은 기억의 개념이 이제 국가죠.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이 국가예요. 자, 펄스의 인제 그 국가 개념은 모든 걸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요게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오직 전쟁만이 인간의 힘을 최고조로 이루게 하고 이에 직면한 용기를 가진 국민의 고귀함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파시즘 나치즘의 인제 특징을 보면 이건 또 서양사 개론이 있긴 있어요, 요거. 자,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파시즘하고 나치즘의 비교 관련돼서 아주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통점은 파시즘과 나치즘은 전체주의 정형적인 형태로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절대시하고 있는 이건 똑같아요. 근데 나치즘은 국민적 결속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어떤 배타성을 자극한 극단적 인종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파시즘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 인종주의 표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죠. 그 기록에 보면 무솔리니 같은 게 히틀러를 이제 막 유대인들 잡아서 죽이니까 이거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이 무솔리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쫓겨나죠, 무솔리니. 그리고 나서 감옥소에 갇혔는데 히틀러가 얘를 구해 줘. 그리고 북쪽에 그 북이탈리아 지역에 계대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무솔리니한테 히틀러 그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색출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솔리니 들어주긴 해요. 근데 그거는 무솔리니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파시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에 대한 배타성, 뭐 인종 청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애들이. 좀 얘들보다는 좀 착한 애들이었다. 물론 다 똑같은 나쁜 놈들이지만,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유대인 대학생 나중에 하고, 자, 비상교과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무솔리니 집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 어 뭘 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내용들 보면 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금성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이탈리아 파시즘 제도가 있죠. 예. 그래서 요것도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팔스 정부는 각종 심의 제한하고 일당 독재에 강한 전체주의를 추구했다. 예. 요 내용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잠깐 볼 게 스탈리치아의 소론을 좀 읽어 볼게요. 아까 전에 좀 읽으려다가 그걸 못 읽었는데 요게 좀 자세히 돼 있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스탈린이 이제 소련의 스탈린 독재 체제 형성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레닌이 사망 후에 정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농업을 집단화해서 요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농촌을 희생해서 공업을 이제 확산을 시켰고요. 다른 국가들이 이 대공황의 고전을 원치 못하고 있을 때 소련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가혹한 집단 농자 노동이 요구되었고, 스탈린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반대자를 감금한 거대한 수용소 굴라크라고 하죠. 독재 체제를 했다. 그래서 이 굴라크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강제 노동 수용소 굴라크, 그래서 소련 시절에 운영됐던 강제 노동 수용소다. 그래서 요 굴라크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외워 두시고요. 네. 그래서 인제 보면 인제 여기에서 공업 총선에 올라갈 때 이게 1차 도 개발, 2차 개발 때 대규모 수청을 단위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뭐냐면 수청을 단위했다는 거. 그래서 소련의 고속성장은 강도 높은 노동력 동원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대수청 같은 인권유린이 주장되면서 수백만에 이르는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스타노프라는 그 인물인데, 항상 요렇게 하면 독재 정권에서 뭔가 운동을 하면 항상 영웅적인 인물이 필요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영웅적인 인물을 선전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이제 그 에게 단결 국민들에게 운동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책찍질을 하죠. 책근질, 그러니까 일종의 체근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인제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건데, 요 내용 보면 강보인 스타노프는 자신이 공헌한 새로운 석탄 기술로 당시 작업 기술량의 14 배를 더 실적을 올렸다. 스탈린 정권은 노동 생산을 높이고 계획 경제의 체계 우수성을 알리고자 스타노프 운동을 추진해 노동자를 선동했다. 그래서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만들었죠. 대개 보면 러시아나 소련 이런 거 다 요즘에 많이 해요. 선전전.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영향받아서 이게 선전전을 되게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이제 무너지죠. 우리가 그 생산 한계 생산 예전 뭐지? 그게 무슨 법칙인데 내가 까먹었네. 예. 한계 생산 수학의 체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노동력하고 자본을 투입해 갖고 갈아 넣어 가지고 올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개발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꺾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스탈린 사후에 나타나.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더 이상 자본하고 이제 노동력을 막 갈아 넣어 가지고 이게 해도 한계가 있잖아. 근본적인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비능률증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공업 생산이 이게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항상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 이제 적용됐다.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잠깐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음 자, 그 독일의 나치즘을 인제 보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독일의 나치즘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